클레이 작품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블랙머니가 많아. 그러면 내가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갤러리에서 대행을 해주더라고요. 갤러리에서 해주는데 수수료를 거의 5% 4%를 받더라고요. 10억짜리면 수수료로 막 5천만 원을 받아요. 이 대표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봐? 오늘은 저희가 박주희 변호사님, 전에 제 유튜브에도 몇 번 나오셨는데, 박주희 변호사님이 미술 관련된 법, 저작권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변호사님하고 여기 이제 이동훈 대표 타시엔 출판사하고 미술 또 컬렉터이기도 하고, 원래 남중근 변호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오늘 못 나왔어요. 이번에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이슈가 되는 게 뭐고 추구권이 뭔지, 그리고 미술시장에 미칠 여파가 뭔지 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살짝 발제를 해보면, 미술진흥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예술계 수원 풀리나 뭐 이런 KBS 뉴스가 있어요. 이게 뭐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920년 최초로 추구권을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비슷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랑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일단 미술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미술을 진흥하겠다라는 게 사실 법의 취지지만 크게 두 가지 골자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에 뭐 화랑업이나 미술 경매업이나 아니면 뭐 중개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유업이었어요. 규제 없이 그냥 아무나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신고제로 좀 전환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추구권인데, 추구권을 이제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미술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라고 해서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작가한테 돌려주게 되는 그런 보상권을 보장한다라는 거죠. 추구권하고 미술품 유통관리 두 가지가 쟁점이 좀 되고 화랑들이 반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시장에 미칠 여파가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15조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의 5에 보면 화랑업이나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 판매업을 하는 자는 두두두두 해가지고 유통되는 미술품 내역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경매 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이 범위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관리 뭐 소유하는 미술품 이렇게 확장을 해놨어요. 경매사에서 워낙 자전거래를 많이 하고 그거를 못하게끔 이제 법에 좀 명시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이라고 되게 해놨는데 여기 화랑들이 되게 많이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법이 돼 있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틀만 지금 사실 만들어진 거고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미술진흥법인데 사실은 2016년에 미술품 유통과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다가 폐기 만료로 폐기된 게 있었어요. 네. 미술시장에서 위장 문제라든지 불건전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투명한 미술시장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제 미술품 유통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던 거고, 이름 자체가 유통법이니까 사람이나 경매사나 이런 데를 조금 관리를 하고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거래 내역들이 당국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미술시장의 특성상 사실 콜렉터들도 조심스럽게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갤러리도 그 부분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픈되는 거 아니냐, 콜렉터들이 빠져나가서 미술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되게 반발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법 이름을 좀 바꿔서 미술진흥법으로 하고, 허가제 같은 경우 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허가제라는 거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아무나 못하고 법에서 뭔가 인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다 할 수는 있지만 하려면 신고를 해라라고 해서 이 수위가 좀 달라진 거죠. 신고제를 도입한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격 사유를 만들게 돼요. 달리 말하면 이 미술 관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성을 나라에서 담보를 하겠다, 유통시장을 좀 건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화랑이나 옥션사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관리하게 되면 그들의 고객들도 사실 다같이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술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미술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이거 관리해라 이거잖아요. 네가 이 물품을 팔았을 때 매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매출 신고를 해서 1억을 했다라고 하면 이 1억이 작품 4개가 1억인지 하나가 1억인지 아니면 하나가 1억이면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이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거를 나라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법에서 좀 만들어져 있진 않고요. 규제를 한다는 것보다 내가 판매한 작품이 어떤 걸 팔았고 그런 걸 기록을 남겨놔야지, 콜렉터들끼리 리세일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갤러리한테 도움을 구할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샀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팔았던 작품이 어떤 거고, 그래야지 이제 위작 같은 게 또 발생했을 때도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미술품 유통과 관련해서 뭐 분쟁을 막는 부분도 있고, 분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좀 만들어 놓자라는 게 사실 법의 취지이긴 하죠. 경매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팔았는지 이건 다 관리가 돼 있을 거고 누구에게 갔는지는 관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락업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뭐 수천 점 수만 건씩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팔았고 이런 것들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겠죠. 근데 이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방법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누구 작품을 누구한테 팔았는지 위탁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만약 관리를 하게 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미술품 거래가 블랙머니로 유통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고 블랙머니가 아니더라도 법인 돈으로 구입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개인 사업자는 이건 상관없는데 상장회사의 대표들이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법인으로 사서 자기 별장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몰래 팔아가지고 자기 비자금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미술품 사업자가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고 어떤 작품을 어떻게 팔았는지가 관리가 되면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 같은 걸 할 때에도 이게 다 추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이 된다는 뜻은 그만큼 투명해진다는 뜻이고 탈법 행위들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의무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추적이 안 되니까 법인 돈으로 사서 개인으로 팔았으니까 신고에 대한 의무가 생기면 법인에서 저런 장난을 사실은 이제 못 치게 되겠죠. 그런 컬렉터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어떻게 보면 화랑들이 걱정하는 거고 사실 컬렉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변호사님들 이런 법을 만들 때 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실제 실효성이 있지 않나요? 빠져나갈 구멍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유통내역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챕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유통내역 관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세무 탈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미술시장에 갖고 있는 어떤 불신이라든가 탈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을 많이 없앨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건가요? 법이라는 거는 뭐 이 미술진흥법뿐만이 아니라 법은 기본적인 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태우는 거는 뭐 쉽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라서 갤러리에서 판매한 작품에 대한 뭐 이런 이력을 관리를 하라는 것도 이력을 관리할 의무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이력을 어디서 어떻게 뭐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는 세부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네. 보는 게 맞네요. 네. 제 케이스를 보면 거의 모든 작품 구입처가 해외 갤러리예요. 해외 갤러리 같은 경우는 작품을 구입할 때 해외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 송금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인보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인보이스를 은행에 내야 되고 은행도 일정 이상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된대요. 인보이스가 예를 들어서 20만 불 찍혀 있다 하면 지금 환율로 2억 한 5천이 나갔다 하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작품을 살 때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EU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도 보내야 되고 이 여권에 나와 있는 주소랑 제가 살고 있는 주소랑 일치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 어떻게 하냐 관리비 내역서나 전기세 내역서를 보내래요. 그렇게 해야 아 얘가 여기 실제로 살고 있는 애고 실제 이 주소로 인보이스가 나갔고 이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작품을 사야 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되게 자금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럽에서조차도 이걸 방지하고자 이런 법을 좀 만들었구나. 갤러리한테 강제한 거잖아요. 컬렉터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귀찮은 절차들이 생기니까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사고 싶은 작품이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외 작품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블랙머니가 많아. 그러면 내가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갤러리에서 대행을 해주더라고요. 갤러리에서 해주는데 수수료를 거의 5%, 4%를 받더라고요. 10억짜리면 수수료로 막 5천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해외에서 작품이 들어오면 갤러리 사업자로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환치기 해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갤러리에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일부 갤러리 얘기긴 하지만 이 대표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술 시장이 워낙 크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블랙머니를 쳐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항상 뭐 화랑이나 뭐 다른 이런 미술 관련 업체에서 이걸 반발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 시장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고 요즘 뭐 저변이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갤러리들의 이 수입 구조를 보면 80%가 그 20%의 화랑의 수입에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스는 그 대형 갤러리를 거래하는 콜렉터들이 사실 미술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들이 사실은 이 미술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건 이들이 떨어나가면 미술시장이 금방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미술시장도 탄탄해졌고 이 콜렉터들의 층도 넓어져서 이제는 이런 법을 도입을 해도 막 갑자기 그렇게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청렴성을 그렇게 갑자기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요구는 못할 것 같긴 그래요? 해요. 그럼 탈법과 불법으로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들리거든요, 저는. 네. 이 특수성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답이 다 아니라는 얘기 나오니까 그걸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칼을 갑자기 들이대는 것보다는 서서히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긴 하죠. 그래서 이 15조의 2번에 보면 1번에 대해서 이제 갤러리 관리 의무 이거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번이 그거예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한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 가격과 경매 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할 것. 여태까지는 완납했다라고 하는 걸 공시를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옥션뿐만 아니라 필립스랑 소더비 이런 데서도 실제 완납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부자한테 들은 건데 낙찰된 전체 작품이 30% 정도가 분이 안 들어갔대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공시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이 법은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방지하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대표는 이거 자전 경매 있잖아요. 이 대표는 되게 잘 알잖아. 또 우리 국내 갤러리 많이 알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매우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같은 뭐 A라는 작가를 뭐 형이 출품해서 제가 낙찰받는 거를 막지는 못하는 법이어도 누군가 이제 A라는 작가를 던졌을 때 이거를 막 과도하게 올려서 실제로 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런 작업은 못할 거니까. 근데 확실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완납 여부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알려달라 하는 건데 실제 완납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작전을 할 때. 같은 사람끼리 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생뚱맞은 사람이 출품한 거를 작전을 못 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비싼 가격에 완납하게 되면은 세력들도 손해를 많이 볼 테니까 A가 출품하고 B가 받으면 괜찮은데 생뚱맞은 3자가 출품한 거를 작전하지 못할 테니까 그건 또 그런 걸 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추구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제 24조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추구권이 왜 생겼고 그리고 추구권의 취지가 뭔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이제 작가에게 주자라는 건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프랑스에서 1920년에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밀레 작품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팔렸는데 판매한 콜렉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밀레 가족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과연 작가가 사후에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과연 정당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추구권 일정 부분 판매될 때마다 작가 혹은 작가 상속인한테 돌려주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런 미술품에서 이런 추구권이 나오는 이유가 미술품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미술품은 원본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본성이 사실은 미술품 가치의 이제 핵심인데 책 같은 경우는 책을 작가가 하나 잘 써서 많이 출판을 해가지고 뭐 100부, 200부 팔아가지고 가면 다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근데 미술은 작가가 한번 팔고 나면 그 작품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없다. 복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술 특수성을 좀 보장을 하자라는 게 이제 추구권의 이제 핵심이긴 합니다. 재밌는 게 24조에 보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 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추구권 적용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중개인이든 미술 서비스 업자가 개입이 되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만 추구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화랑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중개 수수료가 되게 크잖아요. 화랑이나 아니면 이제 미술품 뭐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들이 작가를 키워서 자기 작가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VIP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중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대표가 한번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판매자는 뭐 5억 5천을 원했는데 최종 구매자는 7억에 구매하고 있었는데 1억 5천원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3명, 4명이 끼면 그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A가 팔고 싶은 거를 딜러 1, 2, 3이 껴서 B한테 가는데 3명이 뭐 5천만 원씩 붙이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딜러 1, 2, 3가 있으면 딜러 1을 아는 사람은 6억에 구매할 수 있고 딜러 2를 아는 사람은 6억 5천에 구매할 수 있고 3를 아는 사람은 7억에 구매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원 판매자를 알고 있으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쉬운데 중간에 생기는 책임 5억짜리를 구매하는데 아무런 방패막이도 없이 구매를 하면 무서운 거죠. 사실 개인 간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 대표가 말하는 그런 딜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낙가마라고 하잖아요. 갤러리 현대나 뭐 국제 갤러리 이렇게 큰 그런 데가 아니라 개인 딜러들이잖아요. 네, 사실 네. 뭐 사고가 난 적이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갖고 이거를 전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잖아. 있네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방지하려고 딜러를 끼는 건데 그렇게 뭐 2, 어. 30억짜리 거래해버리면 이거를 받아내기는 쉽지는 네. 또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보니까 사업자 통해서 거래하는 것만 사업자가 원천지지점 수취해서 넣는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제 개인 간의 거래랑 똑같은 게 되는 거니까 사업자가 수취를 할 것 같은데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추구권
유통이라고 해서 내가 구매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플러스 얹어서 이제 내야 되니까 사실 매수인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하는 거래들도 많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법안 반대하는 측의 논리 중에 하나긴 했어요. 그럼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다가 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등기자산이 아니고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실효성이 떨어져서 네. 그걸 뺀 거죠. 사실 지금도 뭐 미술품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을 양도했을 때 기타 소득으로 처리해서 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그 부분 원천 징수해가지고 맞아요. 해야 되는데 갤러리나 어디 통해서 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의무를 부과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그 법 네, 자체가 네.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이런 미술 서비스 업자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만 이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다른 선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컬렉터들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랑협회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1차적으로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쉐어를 하게 되면 이게 손해가 났을 때에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미술품 컬렉터에 대한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처럼 내라는 게 아니라 매수인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이 작품을 산다면 5천만 원의 뭐 몇 프로에 대해서는 이 작가 몫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때문에 사실 매수인이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매수인이 그렇게 샀는데 내가 팔 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나는 그 돈을 내가 회수를 못해. 이거는 투자 자산으로만 인정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는 작가한테 돌려주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억울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하나의 뭐 투자 자산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추구권이 도입이 되게 되면 일단은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작가들만 추구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신진 작가나 아니면 이머징 아티스트들 중에 대부분이 2차 시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사실. 대부분 다 거의 다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경매 나와도 거의 낙찰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경매에 나올 만한 대가만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사실 신진 작가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진 작가는 원래 애초에 그림이 안 팔리기 때문에 2차 거래들을 어차피 추구권을 해봤자 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애초에 그림이 안 팔리는 작가들은 그냥 법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이 추구권이 도입이 되면 신진 작가의 작품들이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요? 모든 법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갤러리와 관련된 이런 관리 의무도 중대형 갤러리한테 부담일 수가 있긴 한데 소형 갤러리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법일 수도 있고요. 추구권도 재판매가 계속 되는 작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 신진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프라이머리로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작가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법은 아닌데 그 분들이 영원히 신진 작가로 남아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이런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뭐 성공을 하거나 했을 때는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모든 작가들한테 다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추구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논리 중에 또 하나는 그러면 애초에 1차 시장에 나갈 때 처음 판매 가격 자체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면 세 번째 거쳐서 오는 이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최초 세일을 하는 가격 자체가 너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작가들한테는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도 일종의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되게 동의해요. 법이라는 게 모두의 어떤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사회적으로 오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게 좀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높은 금액이 거래되는 경매에 나올 만한 대가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신진 작가 중에서 물론 대가로 가는 작가들도 있겠지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고 신진 작가 대부분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추구권이라는 게 저도 이제 주변의 컬렉터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해보면 신진급의 작가들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컬렉터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신진 작가요. 근데 이 작가를 사고 싶었는데 2차 시장에서 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추구권의 권리가 몇 프로를 쉐어를 해줘야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받은 계약서 그거는 이제 좀 이제 높은 퍼센티지긴 한 것 같은데 7%이래요. 경매 수수료가 20% 정도 되고 그럼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신진 작가들이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가지고 얘가 대가로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활발한 유통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마켓이 형성이 돼야 사람들이 1차 시장 갤러리 가서 신진 작가의 그림을 사요. 신진 작가의 그림이 마켓이 아예 없다 이러면 대부분이 주저를 하게 되고요. 박 변호사님처럼 되게 좋은 컬렉터들은 아유 나는 뭐 2차 시장 따윈 보지 않아. 내가 좋으면 사.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시장이 돌아가려면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 믿음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진작가한테 저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의 취지가 신진작가도 잘 양성을 하고 미술 자체를 진흥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하면 추구권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추구권이 만들어짐으로써 작가들한테 좀 더 열심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로서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퍼센티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로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거나 맥시멈을 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좀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맞고 또 하나의 우려는 또 어떤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이 시장성 있는 작품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작가 세계는 뭐 A라는 건데 이게 사실 시장성이 없으니 판매가 될 수 있는 B라는 이 스타일로만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과연 미술의 작품의 다양성에 있어서 과연 옳은 얘기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고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췄다라는 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젊은 작가들도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가들은 사실 돈을 더 훨씬 많이 벌고 그렇죠, 그렇죠. 대가들은 네. 진짜 5억짜리 뭐 10억짜리 네. 거래되는 작가들은 돈이 진짜 엄청난 지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신진 작가들은 5년 10년 더 작업을 해서 이제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될 텐데 동기부여 사실 별 상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젊은 작가들은 네, 맞아요. 추구권에 대해 생각이 없을 것 같고 당장 뭐 그림이 팔려야지 자기가 돈을 받는 그렇죠. 2차 거래까지 활발히 되면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거거든요. 추구권에 대해서 변호사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법률적인 거 말고요. 배경이 사실 장프랑스와 밀레 가족 그 사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작가들의 뭐 저작권 이런 거 개념도 좀 약했고 그런 거를 강력하게 보호도 안 했던 시기고 작가들이 돈을 좀 못 벌었어요. 19세기에 프랑스에서 되게 활약했던 또 20세기 초반에 활약했던 많은 작가들 중에 돈을 많이 번 작가도 있고 아닌 작가도 있는데 지금처럼 미술이 상업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작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우리가 예술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술가는 굉장히 가난하고 작품이 잘 돼도 컬렉터만 돈을 벌고 컬렉터는 다 자본가들이고 이 사람들이 머리 게임 하는 거고 예술가들 막 궁핍하고 막 힘들게 막 작업하고 근데 사실은 현대미술에 넘어와서 미술가들이 오히려 되게 사업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박수보 선생님도 사업가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뭐 해도 되잖아. 그치? 돈 많이 있으시겠죠. 돈 엄청 많이 벌었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잘 나가는 작가 중에 돈 못 버는 작가는 사실 없어요. 없죠. 그림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토이, 파나 뭐 이런 것들 저작권 관련된 수입들이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작가들도 똑똑해져가지고 그런 쪽으로 돈을 버는 작가들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 추구권까지 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걸 줄 이유가 있는 건지 법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유만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대되는 효과 같은 경우는 대의 명분 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는 거래의 이력인 것 같아요. 추구권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걸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갤러리나 경매사 같은 경우는 판매한 이력들이랑 누구한테 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력을 그 기관한테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얼마에 샀고 하는 거를 다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갤러리들 측에서는 반발을 했던 거는 콜렉터의 명단이라는 걸 누가 샀고 콜렉터가 얼마에 샀고 하는 거는 우리의 나름의 영업비밀인데 이거를 뭔가 내어주게 되면 이건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지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작가가 직접으로 내 작품 누가 샀는지 나에게 알려줘 이런 정보를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좀 요건을 좀 구체화했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그런 정보를 얻게 되면 좋은 점이 뭐 세금 징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한 블랙머니로 인해서 거래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거고요. 기사도 보면 80여 개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아까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을 하셨는데 뉴욕이랑 런던 같은 데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거나 경매로 팔게 되면 추구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추구권 도입 논의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진짜 네. 10년이 넘게 했는데도 도입이 되지 못했는데 처음에 이제 도입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됐을 때가 언제냐? EU와 FTA 체결할 때였어요. EU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추구권 도입을 해야지 우리가 FTA 맺을 수 있어.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를 요구를 했어요. EU가 정말 뭐 예술을 사랑하고 뭐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리세일이 제일 많이 되는 나라의 작가들이 다 EU 작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구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도입이 되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네. 나라 작가들한테 다 들어오겠죠. 그거를 요구를 했고 그때는 더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더 이 저력이 부족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안 들여봤던 거고. 네. 문화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도 네, 내가 취하겠다 이런 의도가 네, 있는 네. 거네요.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 제가 이거 추구권 관련된 거 미술진흥법 법안을 갤러리 대표님들하고 그걸 쉐어를 하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갤러리 대표님들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느꼈던 온도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조금 젊은 갤러리 대표님들은 고객들 관리하는 거 의무 아까 15조에 부과된 의무뿐만 아니고 24조에 있는 추구권도 뭐 할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안에 저도 대해서. 분명히 부작용은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법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저는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트테크도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제 들어왔고 조각 투자도 이제 STO에서 이제 합법화가 됐고 뭐 저작권 지분 투자도 이제 합법화가 된 상황에서 미술 시장이 시장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소비자 보호라든지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최소한의 의무나 윤리성을 담보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화로 가기 위한 계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장은 미술 시장에서 이 부담을 안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라 산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계속 고쳐 나가긴 해야 되지만 규율하는 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태까지 한국 미술 시장이 너무 당나라 군대였고 체계도 없고 그리고 갤러리 플레이어들도 계약서도 안 쓰고 세무 신고도 막 안 하고 막 탈세하고 외화 송금 해주고 막 이런 게 너무 만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관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투명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추구권하고 뭐 갤러리 관리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자전거래 같은 거 못하게 막고 이런 거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근데 블랙머니가 빠져나가면은 확실히 그거는 타격이 좀 있을 거다. 느낀 타격이 것들이 있죠. 좀 네. 있어서 약간 실제로 매도자가 7억에 팔고 싶었는데 자기는 현금으로만 사겠다 이런 아. 경우도 있었는데 이체 안 하겠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아. 이거 내가 7억을 받아서 전세금을 줘야 되는 거여서 아, 대신 싸게 아, 줄 테니 7억에 입금을 해줘겠는데 이분은 곧 죽어도 현금 7억을 그걸 누가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딜이 깨졌나 그래서 보네요. 그냥 현금 7억 들고 매도 대금이라 그러고 은행 가서 입금하시면 된다 했더니 아 그래도 자기는 은행에 찍어줘야 이거는 팔겠다 해서 깨지는 딜도 있었고 아. 그 정도로 이제 블랙머니들은 사실 만연하죠. 엄청나게 네, 많을 네. 거란 말이죠. 근데 네, 그런 네. 게 다 안 돼버리면 단기간 시장은 위축이 될 수 위축이 있다. 되겠죠. 그래서 저도 변호사님 의견에 완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이 컨텐츠 제작한 의도가 미술 컨텐츠 찍으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데 3,000명은 보지 않아요. 아 근데 한 달이 넘어가면 10,000명은 보더라고. 10,000명 시장인 것 같아 이게. 근데 이제 추구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고 저도 이제 컬렉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었는데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파악이 됐어요. 제가 몰랐던 것도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됐고 네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없어요? 저는 그냥 들으러 왔다. 처음 출연했잖아. 처음 출연했잖아. 얼결에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와서 아니 다음엔 좀 뭐 그런 재밌게 거죠.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